예, 안녕하세요. 예, 문서의 신 백승권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이제 두 번째 글, 윷놀이의 비극성입니다. 윷놀이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극성을 찾아내는 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작가의 놀라운 시선들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에서 전혀 다른 비극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미지를 끌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끌어내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윷놀이와 사색당쟁. 우리는 윷놀이를 좋아한다. 멀리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고유한 풍습이다. 우리는 윷놀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전개될 이야기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미리 전제를 다 까는 겁니다. 그러나 윷놀이에는 무엇인가 한국적인 비극이 서려 있는 것 같다. 던져진 윷가락은 엎어지기도 하고 젖혀지기도 해서 그때그때의 운명도를 만들어낸다.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겠죠, 그죠? 아니, 윷놀이가 왜 비극적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강력한 호기심을 이 글의 시작에서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떨어진 윷가락들은 다시는 변경될 수 없고 고쳐질 수도 없다. 도면 도고 개면 개다. 그래서 때로는 윷놀이가 운명을 점치는 윷점으로 변하기도 한 것이다. 서구의 주사위도 그 면에 있어서는 물론 다를 것이 없다. 그것도 역시 우연을 향해 내던져진 운명의 숫자인 것이다. 그래서 주사위란 말의 근원에는 이 주사위가 영어로 다이스, 운명에 의해 주어진 다툼이라는 뜻이 있는 모양이다. 이 다툼은 아마 라틴어 같아요. 윷과 주사위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윷과 주사위는 우연을 향해 내던져진 운명의 숫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서로 또 어떻게 이제 다른지를 이 글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밝혀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 주사위 하면 떠오르는 격언이 있죠, 그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 시대 바로 이제 카이사르의 말이죠. 뭐 시저라고도 하고 카이사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카이사르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루비콘강을 건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원래 그 저작자가 카이사르가 아닙니다. 원래는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희곡 작가인데, 이 메난드로스를 작품을 이제 좋아해서 그 사람 말 가운데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을 카이사르가 했고, 이것이 지금은 카이사르의 말로 훨씬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루비콘 강도 잘 아시죠?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이야기할 때 또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속에 많은 역사적 사실 혹은 신화적 사실들을 이렇게 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훨씬 더 풍요롭게 그 맥락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 같은 우연 속에 내맡긴 행위를 할지라도 유춘 주사위에 비해 한층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면체의 주사위는 개개의 면이 각각 독립적인 운명을 나타내고 있지만 유춘 하나하나의 윷가락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 연관성 아래 비로소 결정적인 한 의미를 형성하게 한다. 여기서 이제 이 작가의 이어령 선생의 날카로운 분석적 인사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주사위는 그냥 한 면으로 결정되지만 윷가락이 4개 아닙니까, 그죠? 4개가 어떻게 엎어지느냐 젖혀지느냐에 따라서 독에 걸린 운명이 결정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서양과 동양의 특징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서 쓰이게 됩니다. 윷가락 하나마다 엎어지고 젖혀지는 운명이 있고 또 그러한 운명들이 합쳐진 전체의 운명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주사위는 어디까지나 홀로 있는 운명이지만 윷가락은 서로 있는 운명이라고 볼 수 있다. 주사위는 독립적으로 그 개체로서 어떤 결정이 되지만 윷가락은 이 4개가 얽혀서 연관되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이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설명할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분석의 어떤 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처드 이스벳이라고 하는 이제 미시건 대학교의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사회심리학자인데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풀, 닭, 그리고 소. 이 3가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2개씩 연결을 하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동양 사람들은 풀과 소를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것과 달리 닭과 소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다고 하는 관계에 주목을 했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소도 동물이고 닭도 동물이니까 각각 동물의 특성으로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즉 개체 속성에 훨씬 더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주사위와 또 유수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 개인의 발견, 이것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죠. 우리가 근대를 바로 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특징들, 개인의 속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개인보다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동서양의 특징을 윷과 주사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서로 관련된 운명성,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의 특히 그 한국적 사회 풍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서구를 꿰뚫고
흐르는 인간의 힘은 한 개인의 영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양에서도 특히 한국은 개인 운명보다는 파당이라는 서로의 연관된 운명의 형세 밑에서 권력과 행운의 득실극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4개의 윷가락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앉았으면 조선의 그 사색당쟁이 눈앞에 어린다. 나의 운수만으로도 안 된다. 동인이라든지 서인이라든지 남인이라든지 북인이라든지 그 파당의 운이 펴지면 득세를 하고 한번 아군이 몰아치면 다 같이 쓰라린 조락의 길을 밟아야 한다. 서양에서는 한 개인의 능력으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좌우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색당쟁은 너무나 잘 아시죠? 조선시대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렇게 나눠져서 내 파벌을 위주로 해서 이 헤게모니 다툼을 벌였던 게 바로 사색당쟁이죠. 득실극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이제 득실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의종궁을 한 이순신에게서 승전한 장군이 돌아갈 고향을 찾지 못했던 그 이순신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것도 개인의 운명이라기보다는 시들어가는 남인의 운명이었다. 사색당쟁의 희생자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그죠? 엄청난 승전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선조의 미움을 받고 남인이 아닌 다른 사색당파로부터 엄청난 견제를 받습니다. 김은의 소설 칼의 노래에 보면은 이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노량해전에서 이제 일본군이 쓴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상황을 그냥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까지도 전쟁에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그리고 있는데, 김은의 칼의 노래를 읽어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제 이기는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이기고도 자기는 결국은 이제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하는 이런 이제 운명을 선택했다라고 김은의 칼의 노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해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가 큽니다. 아니, 굴러떨어지는 그 운명의 윷가락 그것보다도 말판에서 뛰고 있는 말들을 볼 때 우리는 한층 더 절실한 이 민족의 비극을 암시받게 된다. 유체 말판이야말로 저 피비린내 나는 사화당쟁의 압축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면 아니, 굴러떨어지는 그 운명의 윷가락 그것보다는 말판에서 뛰고 있는 말들을 볼 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보다 더 강조를 할 때 쓰는 것이죠. 주사위 노름과는 달리 그것은 앞에 가는 말을 잡아먹는 노름이다. 적의 말을 잡아먹는 맛에 유출 노는지 모른다. 피나는 노력으로 출구 직전까지 간 말의 뒷덜미를 쳐 잡아먹을 때 한편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고 한편에서는 애석하고 오란 탄성이 흘러나온다. 이 바로 윷놀이의 특성은 내가 잘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잡아먹어야만 성공하는 이런 게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남이 못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판의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불안. 앞서가는 말이 언제나 불리한 것이 윷놀이 말판의 현실이다. 거기에는 언제나 불안이 따른다. 따라서 잡은 놈이 다음에는 거꾸로 또 먹혀야 한다. 달면 잡아먹히고 잡히면 또 단다. 먹고 먹히는 이 줄기찬 윷놀이의 생리에는 지긋지긋한 윷판에서 빨리 도망쳐 나가는 것이 유일한 승리자로 되어 있다. 윷놀이는 이 4개의 말들이 결국은 이 말판을 벗어나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로아 나싱 게임이고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잘 되려면 저쪽이 안 돼야만이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플러스섬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제로섬 게임, 오로아 나싱 게임을 이 윷놀이 말판의 법칙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라 상대편의 싸움은 그렇게 야박하고 치사스러워도 자기 편끼리는 업어가고 업혀가는 따스한 규칙이 있다. 넉동무늬를 함께 업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윷놀이의 가장 큰 행운이요 기쁨이다. 이제 말 4개를 같이 묶어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넉동무늬라고 하죠. 이편승, 이작당, 거기 유판의 유자강이 김종직 일파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가는 조광조가 그리고 정송광이 주어진 운명 밑에서 쫓긴다. 이 윷놀이판의 게임과 같은 정쟁의 현실이 바로 또 하나 슬프디 슬픈 우리의 울음을 자아내게 했던 것이다. 여기 유자강, 김종직, 조광조, 정송광, 정철 이 사람들은 당쟁의 한가운데서 또 이 당쟁으로 이제 희생이 됐던 이 상징적인 인물을 이제 다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윷놀이라고 하는 하나의 게임으로부터 이제 주사위와 다른 한국인의 동양인의 어떤 특질들 잡아내고 또 더 나가서 역사적 의미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넓이와 깊이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글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되풀이만 해버렸을 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야 됩니다. 넓게 움직이고 또 깊게 움직이고 또 때로는 새로운 전환으로 이어지는 움직임 있는 글들이 좋은 글들입니다. 서민은 배가 고파서 울고 유복한 인간들, 지식인들은 삼족을 멸하는 당쟁의 검은 선봉 속에서 울었다.
이때의 목숨은 문자 그대로 목에 붙은 숨에 불과한 것이었다. 성나고 뱉어진다는 윷놀이의 속담이 그대로 현실의 한 상징이었던 그 사회에서는 영원히 행복한 패자란 것도 있을 수가 없었다. 선풍이라고 하는 건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고 할 때 그 선풍입니다. 돌개바람이나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제 부는 것을 선풍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성나고 뱉어진다는 속담 있죠, 그죠? 이건 뭐냐면 말이 세 개를 다 낳았어요. 이제 말 하나만 놓으면은 이겨요. 그런데 이 말이 가면서 계속 잡히는 거예요. 잡혀서 결국은 이 하나를 놓지 못하고 결국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억울하고도 복잡한 심정을 성나고 뱉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패자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윷놀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배고픈 서민들은 촉은 목피를 구하려고 산으로 갔고 배부른 선비들은 정쟁을 피하여 또 한 산으로 갔다. 그리하여 이 땅은 거린과 한운 야학을 찾는 운든 것으로 정막강산을 이루었던 게다. 사실 우리나라는 산이나 초야에 묻히는 걸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를 하죠. 뭔가 한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하는 것보다는 뒤로 불러서서 불러줄 때만을 기다리는 것을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부지부식간에 우리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욕심이 적고 자연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어떤 살벌한 오로아 나신 게임에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한 생존의 논리가 암암리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한운야학은 한가한 구름과 야생의 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다는 말 대신에 괜찮다는 말을 쓰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괜찮다는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긴 말이 줄어서 된 것이다. 현실에 관계하기만 하면 나라 일에 관계하기만 하면 목숨을 잃었다. 죄 없는 처자식까지도 억울한 형벌을 받아야 했다. 혹은 쓸쓸한 귀양살이에서 눈물을 검은 고로나 달래야 했다. 즉 관계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다. 자연을 사랑했기에 그들이 반드시 풍어를 읊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이런 대목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괜찮다는 말이 관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줄였다고 하는 거. 얼마나 관계가 넌덜이 나고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기쁨은 다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관계로부터 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다는 말이 관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괜찮다는 말이 아마 생긴 게 굉장히 오랜 세월일 텐데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한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요 또 사슬이요 뭐 이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배고픈 서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정쟁이란 눈물의 윷놀이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주어진 숙명에는 그저 얌전하게 수능만 하면서도 말판 위에서는 앞서가는 놈을 잡아치우는 비극의 그 윷놀이가.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윷놀이에서 시작해서 주사위와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색당쟁, 우리 역사 속에서 오랜 오로아 나싱 게임, 그 다음에 제로섬 게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풍어를 좋아하게 됐는가. 그거는 그 오로아 나싱 게임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고 있죠. 그죠? 윷놀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사소한 곳서부터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죠? 아마도 윷놀이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이어령 선생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글을 보시면 저는 이제 요즘이 생각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 속에서 사실 우리가 또 다른 정쟁의 바람에 몰아치지 않을까. 이 유판에서 상대방의 말을 잡아먹어야 내 말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육강식의 논리, 그다음에 혹은 정치적인 보복들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는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윷놀이의 비극성이라고 하는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기는 게임, 저도 행복한 게임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를 자유롭게 문서의 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